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면 그러면 어차피 나갈 돈은 좀 나갈 수도 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분기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실물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주식시장도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한 30~40% 정도의 현금은 지금 있어도 되는 때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침 오셨는데 네. 지금 따끈따끈하게 속보로 전 이런 때만 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금통위에서 네. 7월 기준금리 발표를 했는데 역시 4연속 동결이네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뭐 우리 흔한 말로 고육지책 방법이 한은으로서도 찾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은은 이제 물가가 요새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수출 부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안 되고 뭐 이게 같이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서로 안 잡혀서 지금 수준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택해야 될 게 물가냐 경기냐 이러면 경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뉴스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 7조가 넘었어요. 올랐어요. 7조가 늘어났어요. 그 대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예, 예. 그러니까 주담대가 늘어난다는 거는 부동산이 불경기에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거를 놓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야 이게 아직도 금리가 싼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빌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럼 더 올리자. 아예 겁나서 못 빌리게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이거 너무 그 주택 가격이 이게 올라가고 그거 기대하고 또 주담대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럼 이자 부담을 늘리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동결 내지는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정책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전체 가계 대출이 그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1062조 3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올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요새 자꾸 이제 얘기 나오는 마을 금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 이번에 동결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거꾸로 언제 그럼 한은은 금리를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맥을 못 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그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나라가 제일 첫 번이 중국, 두 번째는 한국이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있어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도 오히려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또 뭐 부양책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보면 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가고 있다. 그러면 아주 많이 아프지 않은데 금리를 내리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많이 아픈 게 우리 목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주식 투자하는 분은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아, 이게 가까이 있구나. 뭔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뭐 계속해서 수출 감소하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도 보니까 우리가 그 세계 GDP 규모가 10위권에서 네. 지금 13위로 좀 네. 밀려났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네. 하여튼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느낌은 드는데 근데 그 하나 걱정되는 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어쨌든 뭐 2번 금리 인상을 네.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하겠지 요 정도예요 어쨌건. 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1.75 한 번 더 하면 2%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 그 걱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어떤 거에 대한 그 한쪽 방향의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른 방향의 의견이 있는데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괜찮다. 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같은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그거 이겨낼 수 있고 또 마침 뭐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NDF도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환율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 가까이는 조금 흔들림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채권 쪽에는 투자 많이 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양국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보다는 2%포인트가 나쁘죠. 그렇죠. 그건 뭐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한테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충격 없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면 그러면 어차피 나갈 돈은 좀 나갈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문제도 뭐 지금 이제 환율이 다시 떨어져서 지난 6월 저점하고 지금 이제 경쟁해서 만약에 이게 밑으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 라인을 한번 거서 금리가 여기서 머무르지 그러니까 1250원 선상을 깨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진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반드시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엔 그냥 1,300원 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무역이 잘 되고 그래서 뭐 호황기가 나올 때 보통 1,150원 네. 이렇게 이제 달러 대비 그리고 그냥 보통이 뭐 한 1,200원, 1,250원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냥 보통을 적용해 준다고 해도 뭐 그쯤에서 환율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금리 차가 나는 거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은도 금리 차를 벌린 채로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경기 부흥을 드라이브를 차라리 걸어버리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부동산 쪽이 네. 감당 못할 정도로 네. 또 이게 움직일까봐. 아마 한은도 그 고민할 거래요. 네. 왜냐하면 그건 뭐 뻔하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40년 동안 투자만 해서 세계 공장으로 돈을 벌다가 과잉 투자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잖아요. 미국은 40년 동안 돈을 소비만 하다가 지금 벌 받는 거고 그러면 그게 중국도 계속 그 돈이 사실은 재투자되고 설비 투자되고 이랬으면 얘기는 좀 달랐을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걱정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쪽을 어떻게 차단하면서 한쪽으로 경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이번에 하는 총재는 상당히 그 좀 예전보다 진중한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경기 이거를 흔들면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도 어쨌든간
막 숨통이 넘어가게 놔두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니 연말 가까이에 뭐 하는 총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런 거 분명히 물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제 한흥 총재의 인터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이제 자꾸 그럴 거예요. 뭐 아직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도라 해도 시장은 끊임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나오는 그 기사들의 그 헤드 카피를 보면 물가보다 저성장 탈출. 그게 이제 방점이 근로되면 그쪽으로- 자꾸 시간이 갈수록 금리 금리 인하 인하에 압박이 대한.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 중국 말씀하셨지만 중국도 지준율 인하하면서 뭔가 금리 인하를 사실상 했지만 경기가 안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일단 부동산이 죽었기 네.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또 금융 위기에 네.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경고의 메시지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경기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근본적인 회의.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에 그렇죠. 있는데 그냥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그냥 부동산 때문에 못 하겠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딱 두 개잖아요. 수출, 내수. 이게 살아남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글로 돈이 가면은 자꾸 왜곡 현상이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부동산 관련된 PF를 포함해서 엄청난 것들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가 주저앉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물길 맞듯이 이거는 부동산으로 가면 안 돼. 안 되는 돈이야.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쪽이라도 조금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숨통은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연준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했던 고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 언제 금리 인하할까? 근데 음. 금리 인하하면 그만큼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죠. 그래서 또 증시는 충격을 받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좀 저는 이런 다르겠죠.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3분기에 조심해야 된다. 3분기에. 네. 그래서 3분기에 주가가 빠지면 도망가지 마시고 이게 웬 떡이냐, 이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은 종목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자. 그렇죠. 일정 비율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계속해서 여러 기관들, IMF고 세계은행이고 뭐 한국의 여러 기관들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깎고 있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저성장, 네. 뭐 일본에 뒤처졌다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 방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밖에 없죠. 금리 인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실물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주식시장도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영원히 주저앉을 수는 없지만 그런 허들을 한번 넘어가야 된다는 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기대감들이 커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예, 가고 예.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외생, 그 네.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뭔가 빠지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강세장의 일종으로는 보시는 건가요? 이런 거죠. 주식시장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으면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내일이 더 좋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뭐 떨어진다든가 유동성이 확보돼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또 그 수출과 내수가 이제 살아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도 해결을 못하는 게 경기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그냥 막 예측하시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예측이 흐트러졌을 때 수습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는 이런 변곡점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막 돈 풀렸다가 그게 이제 지금 정리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비율 정도는?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죠. 그러니까 뭐 난 뭐 몰빵 아니면 주식 투자 안 해 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100% 사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한 30-40% 정도의 현금은 지금 있어도 되는 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있어도 시장이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충격을 줘도 충분히 돌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풀로 꽉 차 있으면 손해를 나지 않는 한 돌아 나오기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사실 이런 우리가 대비한다라는 건 좋을 때 안 좋은 네. 거를 대비하는 거고 안 좋을 때 또 좋은 거를 준비하는 네. 거고 그런 네.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우리 한국은 뭐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네. 저성장을 탈출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잡아 나가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동안에 너무 익숙해져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커플링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좋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좋고 이제 CPI가 그렇게 나왔어도 연준의 태도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2번 할 거 1번 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은 항상 낙관적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까짓 거 1번 더 하고선 하는 게 비용을 줄이지. 그래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힘든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연준의 태도는 그리고 연준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고용하고 네. 임금이에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저게 4%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선 우리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고 보자로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세계적이. 그래서 내가 살려면 미국 입장에서 살려면 미국 바이든 정부도 생각했을 거예요. 뭘 해야 되나. 첫째가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그렇죠. 네. 그 에너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zel렌스키가 러시아랑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결국은 유럽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에서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굴욕적이더라도 전문 왕세자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장악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기술력인데 기술력 반도체 우리나라도 야 들어와 안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들어갔죠. 2차 전지도 갔죠. 이거 반도체 2차 전지는 우리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고 그렇죠. 마크시어도 있는 거고 야 자동차도 니네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여기 들어와서 해. 그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자체는 고용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런 이제 첨단 산업 쪽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 그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게 그 저 트럼프 말년 네. 말기 때 네. 그게 막 단어가 그렇죠. 떠올랐는데 미국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리쇼어링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 들어와 이렇게 표현하지. 다 들어와. 니네 다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가 나눠줄게 이런 이제 논리잖아요. 근데 중국 쟤네는 못 줘.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방위. 이게 국가가 존속해야 되니까 방위. 그래서 방위로 뭐 요새 우리가 뭐 탱크, 포 이런 거는 우리나라 이제 전쟁을 치열하게 겪은 나라고 아직도 휴전 상태니까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 재래식 무기죠. 그런 것들은 뭐 미국 입장에서 아 이거 한국 보고 팔라 그래. 마진도 별로 안 되는데 우리는 비싼 거 팔지. 이 논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언젠가 또 우리가 너무 장사 잘하면 원천 기술 들고 뭐라 그럴지도 몰라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미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 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 그래 미국의 밸류체인 상으로 들어가니까 강력한 제조업의 경쟁자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는 효과, 이것 때문에 미국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이 산업 섹터는 아주 크게 성장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고, 문제는 그래서 결국 한국은 공동화 현상, 결국은 빚 좋은 게 살고 한국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무자르도 딱 잘라서 뭐 이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몇 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선진 기술력이 다 노출되고 이제 뭐 한국 공장에 한국 사람 없어도 되네 이러면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중국도 우리의 경쟁자면서 또 서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또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뭐 적정이 돼야지 되겠지만,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뭐 얘기하는 게 조선 같은 것도 그런 이제 방위적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의 그 기술력이 우리가 거의 탑 클래스인데. 아니 전에 그 장보고함, 네. 장보고함인가 거기 그 초대 함장이셨던 그 잠수함 함장이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한국의 이 조선 기술이 상당히 이 잠수함도 그렇고 뭐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거북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LNG 선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탱커나 아니면 그냥 싣고 다니는 그냥 벌크선 이런 거는 중국이 만들잖아요. 그건 뭐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만 안 세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박도 그렇고 컨테이너 4,000개를 싣고 다니는데 물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선진 아주 최극에 있는 기술인데, 그런 배들을 만들어 놓는 거를 보면 외국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만 LNG선만 28척을 우리가 다 수주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게 군함하고 똑같잖아요. 뭐 군함 배나 그렇죠. 이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무기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배를 보고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약간 방위산업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지금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고 실제로도 많이 될 건데 뭐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슈퍼 사이클, 제가 한번 그냥 다른 강의에서 슈퍼 사이클에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되는데 4개 중에 2개가 맞고 아직 요거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슈퍼 사이클로 다가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방산이 붙으면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세계 시장에서 잘 우리가 보유하고 방어하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좋을 때 어쨌건 100% 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는 현금화를 해놓는 작업을 네. 좀 해놓자.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 수도 있는 충격을 대비하자. 네. 가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뭐 수출이 이제 그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네.